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팬데믹 공포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는 물론이고 환율과 채권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연준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더 앞당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철강사들이 자동차 강판 가격을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가 오늘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공유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갈등을 빚는 등 시작 초기부터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시 사적 모임 규제와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주춤한 세계 경제에 오미크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 백신 효과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선제적 조치로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도 이틀 만에 강화된 방역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규제와 방역 패스 확대 등 다시 거리 두기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공포가 내년 세계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최근 예상보다도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물가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연구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내년 3% 경제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미 10월 산업 생산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고 감소폭은 1년 반 만에 가장 커진 상태입니다. 소비를 제외한 생산과 투자 등의 주요 지표들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공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소비 감소, 기내 판매 감소, 그다음에 투자의 활력 저하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내년도에 3% 성장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미크론이 국내 경기 하방 요인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은 더욱 불확실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연이은 글로벌 악재 외환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높아지면서 올 연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2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소식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원달러 환율. 29일 1,2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환율은 오늘 장중 1,170원대까지 물러났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연말 달러 대금을 원화로 바꾸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정부까지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시장에서는 낙폭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율이 1,200원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200원을 잠깐 상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에 FOMC도 소화하고 FOMC 전까지는 사실상 경계감들을 계속 높게 형성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조금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예상보다 높거나 확산세에 따라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공급망을 교란시켜버리죠.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물가를 올려버리는 그 악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섣불리 예전처럼 유동성 공급을 마구 늘리기는 쉽진 않아요. 달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론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란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시장.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경계선인 환율 1,200원대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물량은 지난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여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7천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 투자자.
지난 5월 공매도 거래 재개 당시 쏟아낸 7,500억 원 이후 7개월 내 최대 규모입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직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도 1,000억 원 넘게 공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장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전체 공매도 물량은 8,100억 원 규모로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 사실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최근 3일간 이들 공매도 세력은 유통과 호텔 등 리오프닝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롯데 하이마트와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호텔신라 등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파라다이스, SM 등의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긴축과 인플레이션 부담에 더해 오미크론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물량과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 등 수급적 측면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락 이후에 좀 반등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주가도 많이 올랐고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나 기준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봐요. 아울러 공매도 급증은 하락장에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이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인데요. 오미크론 우려 속에서도 테이퍼링 시기를 오히려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제 파월 발언이 상당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연준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더 앞당길지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파월 의장은 11월 FOMC 발표 이후에도 이 시장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많이 높아졌다, 압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이 적절한 시기다, 그리고 몇 달 더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해왔었잖아요. 예. 이때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란에도 파월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에서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영향과 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는데요. S&P 500은 마이너스 1.90%, 나스닥은 마이너스 1.55%, 다우는 마이너스 1.86%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뭐 전날엔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와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더니 반대로 테이퍼링은 또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약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시장이 놀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도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오히려 좀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오히려 고강도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0월을 기준으로 한 건데 사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에서 3배 를 웃돌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 또 고용이라는 지표에 매달려서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 좌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파월 2기가 시작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사실 연준의 역사상 가장 비둘기파적인 의장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1기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고용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있었는데요. 2기가 시작되면서 고용보다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변이 바이러스 위험보다 크다고 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사실 지표로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이 맞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 상승을 했고요. 3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된 좀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유로존의 경우는 4.9%를 상승하면서 이 역시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을 기준으로 한 유로존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유럽연합이 시작된 1994년 이후로 가장 높았고요. 외신에서는 사실 4.5%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보다도 많이 상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히 보시면 독일은 5.2%,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활을 좀 했을 때보다 그때 이후로 29년 만에 성장을 한 거고요. 스페인과 벨기에도 5%대씩 각각 성장하면서 크게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오미크론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말대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빠르면 내년 3월에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현지 시장 반응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외신으로 또 블룸버그 보도를 한번 보면요. 이제 월가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꼽아왔던 고용 회복, 이게 어느 정도 다시 회복 단계를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를 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정말로 파월 의장이 이런 매파로의 급진적인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 갈지는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 이제 조기 긴축이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의 경제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예상들이 많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출현이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할지 오히려 좀 둔화시킬지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또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인 인플레이션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거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또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2주 이후에 있을 이 연준의 회의 앞두고 이 정보가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겠다. 우리가 잘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로 경기가 악화되는데 인플레이션만 심화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연준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파월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파월의 경기 진단에 투자자들이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12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는 12월에 국내 증시 관망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물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연준의 정책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내 주식 투자 전략으로는요. 코스피 수치 지수에 따라서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적극적인 대응은 연준의 선택을 보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업종으로 보면요. 지난해 과거 또 테이퍼링 때 그래도 양호한 성과를 보였던 IT 하드웨어 쪽이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저평가 구간이고 이익 증가세도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투자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기울이시는 건 좀 경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이 40대 부부를 비롯해서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 4건에 대한 판정 결과가 오늘 저녁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와 얼마나 접촉했는지 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일단
오늘 저녁에 나올 오미크론 확진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부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와 이들과 접촉한 지인 그리고 아들이 그들에게 한 결과가 오늘 저녁 9시에 나옵니다. 방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이들에게서 관련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이들 부부가 입국한 나이지리아가 우리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남아공 등 8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된 나미비아 외교관도 우리나라 인천을 경유해서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보건당국은 이제 지역사회에 이미 오미크론이 퍼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 확진 판정이 나오면 국내 방역 체계는 초비상사태가 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나오자 부랴부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당장 입국 제한 강화가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시행 중인 일상회복 방역 조치도 전면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엄중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되돌리기보다는 단계를 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좀 민생 경제 때문이겠죠. 이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입장 자체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를 포함해서 하루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회복 조치에 대한 일부 수정이 조금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에서도 특히 의료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된다,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도 방역 조치 강화를 예고하고 좀 나섰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방역 대책이 좀 강화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식당과 카페, 방문 인원이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모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먹는 치료제 도입도 좀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머크와 화이자 두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머크사 치료제가 결국 승인이 났죠. 그렇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우리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어제였죠. 지난달 30일 머크앤컴퍼니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권고한 이후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약 자체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는 일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약 20만 명분을 현재 선구매 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도입을 계획한 상황이죠. 하지만 자문위원회 권고 결과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찬성이 13표, 반대가 10표, 기권이 0표가 나와서 긴급 사용 승인을 두고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모더나사의 mRNA 백신이 찬성이 20표, 기권이 1표,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찬성이 17표, 반대가 4표에 비했던 이거와 비교하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반대가 10표로 많았다. 이 효능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머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중증 입원과 사망을 낮출 확률을 50%에서 30%로 조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FDA 자문위 표결 찬반이 팽팽했던 만큼 개별 위원들의 좀 고심이 깊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안전성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는 게요. 화이자 역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FDA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머크에 비해 효과가 90%라고 자신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화이자의 설명대로라면은 현 시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화이자는 언제 정도면은 정확하게 효능이 나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도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벌써. 네.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역이 살얼음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증시 변동성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증권업계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이 출몰이 당혹스러울 뿐이지 대처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와 IT 메타버스 관련주가 앞으로 매력적인 섹터로 평가됐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순식간에 우리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 3,300선까지 파죽지세로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2,839.01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커졌던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투자 심리가 오미크론 악재 등으로 다시 위축된 겁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이번 오미크론으로 시작된 증시 불안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시점과 놓고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백신 접종 속도도 이미 빨라져 있는 상태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등이 조금 당황스럽다 뿐이지 대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일 겁니다. 결국은 중장기 추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장기 악재로 우리가 정의 내릴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증권가는 이번 충격은 단기적이라며 이달 코스피 밴드 전망에 대해 하단 평균 2,820선, 상단 평균 3,100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단기 변동성 장세에서는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식음유업과 유통업 등 경기 민감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산되더라도 위드 코로나의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내년까지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비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재 매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먹거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섹터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다소 무관한 IT와 메타버스 등 테크 업종을 꼽았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랙체인의 붐은 이제 주가의 초강세를 일으켰는데 IT나 메타버스나 이런 테마 쪽의 강세 또는 그런 테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할 거고 성장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권업계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출액을 기록했다며 증시 주도 업종에 반도체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연말 양도세 회피, 그리고 글로벌 재정 긴축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증시. 하지만 경기 민감주와 테크 업종 중심으로 연말 산타랠리가 있을지 아직 시장에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온라인 수출 산업대전은 우수 제품을 보유했으나 그동안 세계 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수출 초보기업, 내수기업, 소상공 기업을 온라인으로 해외 바이어와 연결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네,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또 시장 변화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임 기자, 그동안 집값이 안 잡혔던 게 이 양도소득세 완화가 동반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지적도 나온 만큼 지금 관심이 큰 사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내죠. 이 집을 팔 때 내는 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예. 이 양도세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높을 때만 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예.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 이상인데요.
이거를 이 1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 개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은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이 12억 원이 아니면은 이하라면은 이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2017년 8월 1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했다면 예.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뭐 혜택을 보게 될 가구들이죠. 올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전국의 주택 수는 약 42만 4천 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9억 원 기준은 2008년에 정해져서 그동안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가 된 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변이 없다면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부분이 골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서울만 두고 보자면 지금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초과하는 주택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세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이 시가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팔 사람들도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1주택자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2년 전에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고 할 경우 지금 15억 원에 팔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7,793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2,884만 원, 이 60%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조금 더 고가의 주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를 20억 원에 샀다가 26억 원에 팔게 되면 현재는 1억 4,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1억 1,3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아마 저 표를 보시고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게 이 양도차익이 같이 6억 원이거든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좀 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기존의 이 양도 부과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기존 주택 양도하는 가격에다가 그 12억 원을 차감하는 가격, 예, 예. 그게 이제 이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기존 가격이 높을수록 그 차액이 또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13억 원에 팔았는데 13억에 팔았는데 이 기준이 12억 원이다. 예. 그럼 1억 원의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뭐 20억 원에 팔았다. 그럼 이 차익이 또 8억 원이 나기 때문에 또 이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이 세금도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익이 6억 원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 그 세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아마 또 가구마다 납부 세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 내용 또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조성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위한 발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예.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반대 입장도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좀 이런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다뤄봤던 사안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부동산 시장 투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개정안의 이 대상인 1주택자의 이 미뤄왔던 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12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12억 원 또 9억 원 사이에 있던 집 갖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거래를 미뤄왔거든요.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증여와 임대 사업자 물량으로 상당수 잠겨 있고요.
또 1주택자만 완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예. 즉 이번 정책으로 집값의 이 확연한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다주택자에 대해 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또 3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예.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까지 인상돼서 집을 파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이 보유세 부담이 큰 매물은 일부 나오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대선까지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완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1주택자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다만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무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 방안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대안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이 올 하반기 강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건데 덕분에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 기아와의 철강 가격 협상에서 하반기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이와 비슷한 인상폭으로 가격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인상분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최근 10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지난 2017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계속 동결되어 오다 올 상반기 한 차례 인상됐지만 철광석과 강점탄 등 철강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8월 출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철강 회사들의 4분기 실적 개선폭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강판을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는 현대제철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룹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3분기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철강값 인상이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판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은 고급 차량부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내년 모델들도 지금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급차 분야에서의 가격 인상과 또 인기 차종 모델에서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년간 동결됐던 냉형 강판 가격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부터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자산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건데 하지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가 나오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의료계와의 데이터 칸막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각종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특정 사업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에게 꼭 맞는 자산 관리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등 국내 금융사 53곳이 이달부터 제공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구분 없이 종합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야말로 공공 데이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와 별개로 여전히 데이터 공유를 놓고 실마리를 찾지 못한 곳이 있는데 바로 보험과 의료업계입니다. 건강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의 의료 데이터는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공유 거부로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의료 데이터를 호주 등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지난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됐고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명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업계는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반대로 보험사들은 공공의료 데이터는 엄격하게 가명 처리된 정보인 만큼 악용이 불가하다며 오히려 적정 보험료 책정에 기반이 돼 소비자들의 경제적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보 주체들의 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그쪽 속내에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이미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 나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희귀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공유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험과 의료업계의 단절로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데다 병원에서 직접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마저 시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일일이 진료 명세서를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미래의 건강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적절한 가격을 매기는 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보험업계에서도 이제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표준화되는 그런 표본으로부터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보험료 위험률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편익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지호의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 기자. 네. 네. 아니 어제 나오길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네, 우리가 이걸 빼먹을 수 없죠. 네. 어제 나오고 싶었는데 뉴스 시간 관계상 네. 플러스픽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플러스픽이 항상 이렇게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찬밥 신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뉴스플러스의 항상 보물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걱정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집값 고점이라더니. 네. 최근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이 집값이 고점이다 뭐 이런 발언입니다. 사회자가 정말 집값이 떨어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사례를 들면서 고점 대비 4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고점이 맞느냐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 지금 고점이라더니 이런데 그러면 고점이 아닌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라기보다는 의구심을 키우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은 누구나 집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뭐 일단 임대로 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살다가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사업이잖아요. 네,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신데요. 그렇죠. 네, 10년간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수준의 월세로 살다가 미리 정한 분양가대로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의 분양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화성 능동은 7억 400만 원, 의왕 초평은 8억 5천만 원 정도를 책정이 됐습니다.
7억, 8억을 하네요. 화성과 의왕에서 저 가격이면 뭐 결코 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언급한 곳들 가는 정말로 시세보다는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못 들고 오히려 비싼 편입니다. 네. 화성 능동지구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서동탄파크자의 2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에 6억 9,800만 원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기록했었고요. 또 의왕 초평지구 인근 의왕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올 들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최고입니다. 아까 봤던 거에 비해서 시세가 훨씬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된 겁니까? 쉽게 말하면 13년 뒤에 집값을 미리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자 공모 시점인 지난 9월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 시점을 13년으로 가정하고요. 그때까지 연평균 집값 상승률이 최대 1.5%씩 오른다고 가정해서 분양가를 산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13년 뒤에 지금보다 집값이 20% 넘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한 셈인데요. 집값은 고점이라면서 정작 분양가는 앞으로 더 높아지게 설계를 한 주택을 내놓은 건데 이러면서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집값이 고점이 맞든 저 누구나 집이 맞든 어느 쪽이 맞든 간에 어느 쪽이든 욕을 먹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한국 치킨 맛없다고라고 돼 있네요. 네, 혹시 치킨 좋아하신가요? 치킨 너무 좋아하죠. 네, 국민 간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대답이 없겠죠? 네, 좋아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네, 그런데 한국의 치킨은 맛없고 비싸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인데요. 한국 치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닭으로 튀겨지고 있어서 맛없고 비싸다고 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2016년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6개 경영관리를 근거로까지 제시했는데요. 보시면 뭐 핵심은 고기 맛의 결정적인 맛의 역할을 하는 지방과 또 감칠맛을 내는 이노산이 일반 닭에 비해서 대형 닭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형 닭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닭보다 큰 닭이 더 감칠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또 반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대한양계협회도 이를 반박할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2012년의 자료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은 닭고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아미노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관여를 한다고 했고 아미노산 가운데 글루탐산, 그러니까 단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슴살에서 사육 일령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두 자료 모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연구된 자료인데 하나는 2016년 자료고 하나는 2012년 자료거든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지지하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재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닭이 더 맛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작은 닭도 또 맛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너무 비싸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양계협회도 치킨 가격이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양계협회가 얘기하기로 생닭에 비해서 치킨 가격이 조금 거품이라는 건데요. 대한양계협회가 제시한 가격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1.5km 생닭이 가공업체에 납품될 때는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 이제 대형 치킨 업체로 납품이 될 때는 2,700원에서 2,800원 수준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 먹는 치킨 가격은 2만 원에 가까운 그렇죠. 상황이죠. 2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요즘에. 맛없는 건 몰라도 비싸다는 것만큼 분명하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업계 1위의 교촌치킨이 최근에 가격을 올리면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된 상황인데요. 예. 소비자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치킨 업계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닭이 맛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2만 원이 넘기도 하고 배달비까지 합치면 거의 2만 5천 원에 달하는 곳도 있어서 네.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우 기자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가 체인얼리시스 한국자산인증과 함께 가상자산 인증평가 사업 서비스를 본격화합니다. 한국경제TV는 전문위원단 구성을 마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코로나로 인해 22명의 전문위원단 중 정유신 위원장과 송인규 부위원장, 백용기 위원과 임원주 위원만 참석했습니다.
조주현 한국경제TV 대표이사는 수여식에서 명망 있고 유능한 분들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공정한 평가로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와 한국자산인증,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 등 3사의 시너지가 이 사업을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메타버스 열풍이 교육업계로도 번졌습니다. 가상의 교실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선생님이 궁금증도 해결해주면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처 매거진 유호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오수빈 양은 학교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면 항상 태블릿을 찾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가거나 학습지를 푸는 대신 스마트 기기로 학습하는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푸는 수준을 넘어 가상현실 속에서 인공지능 튜터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학습지로 할 때는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그것만 또 클릭해가지고 강의나 풀이 같은 거 볼 수 없었는데 아이캔드는 뭐 풀이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종이 학습지도 해보고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한테 맞춤으로 학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이한테 맞춤으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AI가 들어간 지금 이 아이캔드를 선택을 한 거고요.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본격적인 교육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업체들도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교육 기업들이 이 세대를 붙잡기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입니다. 교원 빨간펜은 메타버스 세상 아이캔두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수업을 듣거나 모르는 문제를 AI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웅진 싱크빅은 학생들이 메타버스 학교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AI와 끝말잇기를 하거나 교실 속 백과사전을 열어 모르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등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심었습니다. 교육업체들이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경쟁을 하며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차별화를 느끼기 어려워진 탓도 있습니다. 대신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학습을 하는 데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데서 차별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은 언제 어떻게 오를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AI로 맞춰서 다 갈 거고요. 학습을 할 때 실제로 학생들이 이걸 사용하느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거의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는 메타버스로 잡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재미있게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기업들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은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